미국 외교관들은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주재국 언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각 국가들의 언어는 총 4개의 난이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의 9개 언어는 난이도 1로 600에서 7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최상위 단계 난이도 4로 구분되어 무려 2200시간을 이수해야 하죠. 특히 한국어는 한글체계 덕분에 입문 초기에는 쉽게 다가오지만 배울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언어로 평가받곤 합니다. 여기에 7가지에 이르는 존댓말 및 반말 체계는 그들에겐 혼란 자체죠. 그런데 이러한 존댓말 체계와 생활 속 예의 등은 서구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습니다.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거나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권위적 분위기가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한 평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 전체가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분명 아닐 겁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존댓말에 담긴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사를 냈습니다. 그 제목은 나이를 묻는 게 신뢰가 아닌 곳. 기사 내용의 일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듯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보려 시도하는 비교적 좋은 기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기사 중반부 이후에 등장하는 연장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영국인 조엘 베넷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식당 주인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였다. 주인은 60대 여성이었고 당시 23세였던 베넷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을 하고는 자신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다. 현지 33세의 베넷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해석되었을 말 땡큐라는 캐주얼하고 비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땡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항상 땡큐는 땡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 베넷은 주인보다 수십 년 어린 사람으로서 존댓말을 사용할 것으로 당연하게 기대받는다. 한국의 존댓말은 나이, 사회적 지위, 친밀감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에 같은 사람이라도 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 중 하나로 묘사되어 온 다중단계의 언어체계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에서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이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나이나 생년월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간섭이 아니다. 그것은 화자 사이에 나눠지는 순서와 위계를 설정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단 1년의 차이라도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대학 한국어학과 조지은 교수는 말한다. 어떤 말투를 사용할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항상 서로의 나이를 묻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당신의 나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적절한 형태의 말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서양인에게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연장자에 대한 예의, 사회 질서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조선 왕조에 걸쳐 지난 500년 동안 사회 규범을 규정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인 노영찬 종교학 교수는 말한다. 유교의 모든 것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애와 예절입니다. 성리학에서 사회적 조화는 우리네 5가지 중심관계 내에서 자연질서를 존중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 그리고 친구에서 친고로, 부모, 남편, 왕 등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을 존경과 겸손으로 대우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누가 더 높은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존경, 예의를 갖춰야 할까? 여기에 나이가 들어온다. 존댓말의 한국어 체계는 7가지 수준의 말과 글 스타일이 있지만 일상 대화는 2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비격식적인 체계인 반말과 격식적인 체계인 존댓말이다. 존댓말은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요를 추가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존중이 담긴 체계다. 올바른 말투를 찾기 위해선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을 사용하면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성공적인 대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더해 조 교수는 나이가 말 스타일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여기엔 고려해야 할 많은 뉘앙스와 요소들이 숨어있다. 화자 간의 사회, 경제적 지위, 친밀도 수준, 그리고 당신의 공적 또는 사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부 등이다. 그녀는 최근 K-팝,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 덕분에 그 원리를 가르치기가 더 쉬워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한다. 올바른 말투를 찾으려면 항상 먼저 협의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협의하지 않고 다른 말투로 바꾸면 사람들은 기분을 상해하기 때문입니다.
올 8월에 한국으로 이사하기 전 토론토에 거주하는 델리아 쉬 씨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저는 처음 배울 때 형식적인 문법 구조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는 언어적인 부분 외에 또 수많은 비언어적 제스처와 행동들도 있다. 2016년 1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외국인 베넷은 한국에서 연장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올바른 음주 예절에 대한 교훈을 받았다. 규칙은 어지럽다. 영상에선 존경의 표시로 두 손을 사용하며 술을 따라야 한다. 술을 들이킬 때에는 연장자에게서 머리를 돌린다. 또한 연장자의 잔을 오랫동안 비워둬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신의 잔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잔을 내려놓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쉬 씨는 음주 행동 규범을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많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있습니다. 소모적일 수 있지만 익숙해져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한국의 사회 구조를 나이차별과 성차별이 공존하는 억압적인 형태라고 부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베넷이 곧 알게 된 것처럼 연장자에겐 책임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넷은 말한다. 그 권위의 대부분은 그들의 봉사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내 경력과 인생에서 더 앞서 있는 형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을 살필 겁니다. 현대의 한국에서 그것은 젊은 사람의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존중의 존댓말 원리와 순환하는 개념이다. 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이 많은 여성들은 언니 또는 누나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불린다. 나이 많은 남자는 오빠 또는 형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에서 사회윤리는 가족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좀 더 큰 가족으로 이해해야 하죠. 나이 든 사람을 만나면 형이나 자매처럼 대합니다. 이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보는 흥미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류는 우리 가족의 연장일 뿐입니다. 물론 노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도 일어났다 말한다. 배려의 대가로 존중이 제공되고 가이드에 대한 대가로 존경이 제공되는 상호 유익한 관계. 그 대신 위계질서 체계는 남용과 권력 불균형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국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하급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현상도 자주 일어난다. 이런 현상 등으로 탄생한 한국의 현대용어 갑질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지속적으로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다. 한국의 한 학자인 김경일 씨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책인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에서 유교의 종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교수는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것은 유교가 아니라 유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유교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전통을 되살리고 재해석해 현대사회에 맞게 만들어야 하죠. 유교의 역사는 2500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전통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유교적 전통이라는 게 거의 남아있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왔는데요. 하지만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부모님에게 갖는 마음, 선배로서 후배를 대하는 태도 등 이런 것들 속에 저도 모르게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식적인 예절을 좋아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그 속에 담겨있는 상호 존중과 존경의 마음만은 지켜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